팩트 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 김준일 팩트 체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콤비 한겨레신문 김한 기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김한 기자 어디 갔습니까? 요즘에 계속 출석률이 굉장히 안 좋네요. 예, 김한 기자 일단 전화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한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한입니다. 예. 이렇게 오늘은 계속해서 김한 기자는 전화로 또 김준일 대표는 스튜디오 이렇게 합니까? 아, 굉장히 색다르네요. 그렇게 안 한답니다. 예, 김한 기자는 아이템 하나만 하고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김한 기자, 한겨레 삼성 해외 공장 보도 이후에 프랑스 법원에서 수사받고 있던 삼성전자가 기소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 법원이 삼성전자의 이제 노동권 침해 문제를 계속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 공교롭게도 저희 보도가 이뤄지고, 어제 기소를 하게 됐습니다. 프랑스가 이제 기소한 배경에는 프랑스가 유럽에서 최초로 기업의 인권 경영, 사회적 책임을, 담보해야 되는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예. 그 법률은 이제 프랑스에서 5,0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법인들에 대해서 해외에서 벌어진 노동 탄압이라도 이제 그런 노동권의 문제를 이제 기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삼성 같은 경우는 프랑스에서 5,000명을 고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그 법의 취지를 그대로 담되 소비자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예. 기소가 됐는데 그 전에도 2013년과 2016년에도 고발이 이루어졌는데 무혐의로 끝났고 이번에 처음으로 기소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시민단체들이 삼성이 계속적으로 노동권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고발을 해왔는데요. 그동안은 이제 두 차례는 혐의 없음 판정이 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기소한 판사에 따르면 범죄 혐의를 입증할 근거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기소를 하게 된 겁니다. 예. 삼성의 아시아 공장의 노동 환경 실태를 김한 기자가 직접 확인했는데 아시아 공장과는 달리 브라질 공장은 노동 조건에 차이가 있었다.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차이가 있었는데요. 일단 브라질은 강력한 노동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도 자국법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그다음에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에서는 다른 아시아 공장에서 있는 강한 생산량 압박이라든지 모욕적인 행위라든지 괴롭힘이라든지 물량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사라지고 이제 공장이 가동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 모습을 본다면 삼성은 원래 문호조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강한 노동법과 노동조합이 삼성의 노동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이 좀 브라질에서는 확인이 됐었습니다. 예. 해외 공장에서도 그러면 한국에서 했던 문호조 경영 그게 그대로 적용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X 전략 문건이라고 기억나실 텐데요. 2012년도에 삼성이 이제 문호조 전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만든 매뉴얼 같은 건데 그 매뉴얼이 그대로 해외에서도 관철이 되고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곳에서는 삼성 해외 공장 가운데는 처음으로 민주노조가 설립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 네, 이 민주노조가 설립이 됐는데 삼성이 단 40일 만에 그 노조를 파괴했는데 예. 그때 이제 했던 일들을 보면 국내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노조 담당자들에 대한 협박이라든지 그다음에 조합원들에 대한 회유, 감시 비행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 노조를 파괴했던 것을 저희가 직접 취재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했던 노조 파괴 방법들 그런 게 노하우가 쌓였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국제 노동 전문가들은 수출하고 있다 삼성이 노동 탄압 방법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예. 네, 그래서 해외에서는 삼성이 공장이 들어오면 글로벌 최저선이 만들어진다. 그다음에 이른바 이제 노동의 삼성화 현상이 일어난다. 예. 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삼성의 노동 환경이 세계적으로 좀 악명이 높은 그런 상태입니다. 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삼성의 공장을 헬기로 둘러보면서 굉장히 칭찬을 했다고 하던데, 겉에도 중요하지만 내실도 중요하겠죠. 특히 노동자의 노동 환경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삼성이 공장 내부의 문제를 거의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공장에서 어떤 화학 물질을 쓰는지, 노동자들이 어떤 작업 환경에 처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비밀주의에 붙이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져야 삼성 노동 현실을 알 수 있고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삼성은 노조가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예. 그것만으로도 사실 글로벌에서는 지속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한겨레가 삼성의 외국 공장 이 노동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선행 보도들이 거의 없는 거를 확인을 하고, 예. 그 삼성 공장에 관련된 국제 보고서들을 좀 처음에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예. 네, 이제 그 보고서에서 삼성 공장에서 갑자기 사망한 노동자 얘기가 있었는데요. 예. 그것도 이제 국내에서는 보도가 되지 않았었고, 뭐 해외에서도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일이었는데, 예. 그 젊은 노동자가 왜 사망했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추적하면서 이 취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겨레 과거 삼성 비판 기사 싣고 하다가 광고 많이 떨어지고 했던 적 있지 않습니까? 뭐 삼성은 늘 언론 광고를 관리하기 때문에 예. 또 뭐 한겨레뿐만 아니라 뭐 다른 언론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비판 기사를 하면 바로 이제 광고를 중단하거나 줄이는 방법으로 삼성이 언론을 통제해 왔는데요. 그래서인지 삼성이 해외 공장을 둔 지 20년이 넘었는데 예. 네, 지금 저희 보도 이전에는 한 번도 그 공장에 대한 실태가 제대로 보도된 적이 없는 걸 확인하고 좀, 삼성이 이렇게 언론을 관리해왔구나, 이런 게 통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로 관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사를 파헤친 이유가 뭡니까? 일단 삼성은 뭐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고, 예. 삼성의 이제 경제력이라는 게 곧 한국 사회, 한국 경제의 성장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한데, 예. 이런 방식으로 삼성이 계속 경영을 해서, 예. 지속 가능하겠는가? 이거는 이제 뭐 삼성이 비판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예. 삼성의 이제 장기 생존에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예. 네, 이런 문제의식에서 이제 보도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당장은 이게 아프고, 뭐 삼성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반드시 개선을 해야 삼성이 글로벌 기업으로 생존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YTN 이동희 뉴스 정면승부도 삼성이 잘한 일이 있으면 칭찬하고 문제가 있는 일이 있으면 비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요. 기왕 기자 다음 주에 스튜디오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겨레신문 김한 기자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김준일 대표하고 오늘 팩트 체크 주제로 넘어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좌파 언론 때문에 우리 당이 손해를 본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일단 관련된 황교안 대표의 발언을 들어보고 오죠. 언론이 좌파에 장악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메시지를 내놓으면 하나도 보도가 안 됩니다. 실수하면 크게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하는 일은 다 잘못하는 것이고 국민들에게 좀 좋지 못하게 비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노출되고 또 우리 잘하고 있는 것들은 보도가 전혀 안 되고 뭐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 우리가 시민사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좋은 메시지를 내놓으면 보도가 안 되고 실수하면 크게 보도가 된다. 그래서 너무 본인들 위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소위 말해서 보수 언론 조중동을 대표하는 이 세계신문만 해도 전체 신문 시장의 절반을 훌쩍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좌파 언론 또 종편도 있고 말이죠. 황교안 대표가 이야기한 좌파 언론은 어디입니까? 조중동입니다. 예? 조중동이요? 예, 조중동이고요. 이게 이 발언을 한 다음에 제가 이게 조중동이라고 한 거는 이제 약간 반은 농담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예. 그 엉덩이춤 사건이 있었을 때 예. 보수 언론, 진보 언론 할 거 없이 다 비판을 했어요. 아하. 전부 다 이를테면은 한겨레뿐만이 아니라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도 다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잘못했다. 예,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이제 궁지에 몰리니까 좌파 언론이 좌파에 장악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날 이 발언 황교안 대표 다음 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사설 제목을 보면은 동아일보가 뭐라고 했냐면은 공감 능력도 시대 감각도 뒤처지는 한국당. 중앙일보는 자유한국당 지금 바지 내리고 엉덩이 춤이나 출 때인가. 조선일보는 좌파에 장악돼서 한국당의 언론 탓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소위 말하는 좀 자유한국당의 친화적인 조중동 이런 언론도 이 발언에 공감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좀 지금 판단을 잘못하고 있고 좀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뭐 진보 언론, 보수 언론 다 자유한국당의 그 퍼포먼스는 잘못됐다라고 비판했는데 자유한국당에서 그 한겨레만 제소 대상으로 했다. 네. 이건 뭡니까?
전선을 넓히면은 전 언론을 적으로 돌리면 피곤합니다. 가뜩이나 별로 우호적인 메시지가 안 나오는데. 선택과 그래서 집중이네. 선택과 집중. 딱. 뭐 그 영화에서도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한 놈만 팬다.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진보 언론의 대표격인 한겨레를 꼭 집어서 한 거고요. 한겨레 보도 내용을 보면은 다른 언론사하고 다를 게 없어요. 예. 똑같은 내용을 보도했는데 한겨레만 했다라는 거는 어쨌든 시범 케이스다. 앞으로 우리 불리한 보도하면 앞으로 언론들 괴롭히겠다라는 메시지를 언론계에 던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일단 언론이 문제다라고 하기 전에 우리의 행동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비판받을 만하냐 국민에게로부터 야단맞을 일을 했냐 이것부터 살펴보는 게 먼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팩트체크 가봅시다. 아베 총리의 한국 대리기와 지지율의 상관관계. 아베 총리가 한국을 비난하거나 그와 유사한 일을 하면 아베의 지지율 올라간다. 이런 얘기 같은데 맞습니까? 뭐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있고요. 이게 뭐 통계적으로 유의하냐 안 하느냐는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이를테면은 이제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공교롭게도 다 한국을 강하게 비판하는 발언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지지율이 반등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지율이 그럼 일단 떨어지면 예. 한국을 공격하는군요. 그게 뭐 꼭 그렇다고 상관관계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연찮게라도 할 때 그렇게 된단 말이죠. 지표상으로는. 그렇죠. 예. 어쨌든 뭐 이를테면은 2017년 1월 7일에 이를테면은 러시아하고의 외교 성과가 굉장히 좋지가 않아서 여론이 악화됐을 때 갑자기 아베 총리가 부산 위안부 소녀상 문제로 이렇게 한일 갈등이 촉발됐는데 의무를 이행해라. 우리는 10억 달러 내서 위안부 문제 이제 다 해결하려고 하는데 한국이 약속을 안 지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뭐 이제 어느 정도 지지율이 반등한 사례가 있고요. 예. 그 2017년에 4월에는 그 사학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예. 아베 총리의 그 사학 스캔들이 있어서 그때 지지율이 예. 굉장히 추락을 했어요. 그때 갑자기 한반도 피난민 보호에 이어 입국 절차, 수용시설 설치와 운영, 일본이 보호해야 할 사람인지 선별하는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한반도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발언을 했고 그래서 여기서 또 지지율이 좀 하락세가 완만해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얘기했던 부산 위안부 소녀상 문제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당시 여론조사 아베 총리 지지율이 59.6이었는데 66으로 올라가고 예. 61이었는데 61.7로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예. 방금 이야기한 사학 스캔들 때는 56이 58.7이 되고 52.4가 60이 되고 이런 거였잖아요. 예. 이렇게 조금씩 올라간다는 말이죠.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게 보니까 다른 데서 뺨 맞고 지지율 내려가니까 한국한테 화풀이한다. 그래서 그걸 계기로 삼아서 지지율을 올린다. 굉장히 우리로서는 불쾌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뭐 불쾌하죠. 불쾌한 건 맞는데 일본의 지금 정치 상황을 봤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뭐 이동영 진행자께서도 일본어도 잘하시고 뭐 일본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반한 감정이 일본이 역대 최고조 수준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높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일련의 흐름이 있죠. 뭐 우리 대법원에서의 뭐 이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도 있고 또 우리 이제 박근혜 정부 때 합의했던 거를 문재인 정부가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했던 거를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할 만큼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킨다. 그래서 지금 정치인들이 특히 자민당 정치인들이 그 상황을 이용해서 반한 정서, 혐한 정서를 좀 일으키는 것도 있고 그게 또 대중들한테 먹히기 때문에 지금 상승작용을 서로 일으켜서 지지율도 약간 떨어질 것 같으면 한 번씩 던지면서 유지를 하고 그런 지금 일본 내부 정치의 상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지금 수출 제재하겠다. 반도체 뭐 소재 부품 그것도 7월 21일에 참의원 선거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한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선거에 대비한 포석이다. 그 전에 올해 초죠. 굉장히 시끄러웠던 일이 있었는데 한일 간 초계기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서로 반대쪽이 거짓말한다 뭐 이렇게 해서 외교 문제들까지 비화됐는데 이때도 아베 정권 지지율의 변화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지난해였죠. 지난해 12월이었는데 그 여론조사를 당시 해보니까 요미우리 신문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전달 대비 11월이요. 지난해 11월 대비 6%포인트나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예. 47% 정도 지지율을 보였는데 이제 이때 뭐 아니 땡 굴뚝이 아니라 이제 뭐 까마귀 나자 배 떨어지듯이 갑자기 초계기가 한국 군함에 다가와서 위협을 했고 한국에서는 뭐 반대의 주장을 했죠. 서로 누가 먼저 위협을 했다. 그 진실은 아직 뭐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공교롭게 그렇게 했다라는 거는 일련의 어떤 정황들을 봤을 때 이것도 내부 정치, 내부 결속용으로 일부러 한국을 이용하고 자극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번에 일본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관련해서 경제 보복 차원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 겨냥해서 수출 규제에 나선 것도 역시 지지율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하면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지율에 도움이 되면은 참여연 선거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결국은 아베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드는 게 목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헌법을 고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국회의원 의원 수가 상당히 필요하고 3분의 2가 필요하죠. 그래서 압승을 거둬야 된다. 예. 그러면 이게 7월 1일 날부터 시행되는데 급작스럽게 이렇게 진행된 게 아니고 꽤 오랫동안부터 준비되어 왔다. 네. 뭐 혹자는 4월 달부터 준비했다, 2월 달부터 준비했다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오늘 청와대 정책실장이 그 얘기를 했는데 일본에서 이미 이런 그런 대한국 제재를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를 이미 징후를 가지고 있었고 예. 그래서 그 리스트들을 우리가 쭉 뽑아놨는데 거기에서 가장 아픈 것들을 일본이 1, 2, 3위를 꼽아서 딱 했다. 예. 하지만 어느 정도 준비는 해놨었다라고 보면은 한국 정부도 결국은 일본이 이렇게 나올 걸 알고 있었고 일본도 예정된 수순대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이거는 올해 말이 아니라 이번 달 말까지는 피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계속 선거가 있으니까. 선거가 있으니까 추가 제재 지금 이를테면 한국인 비자까지 지금 최애국 대우 지금 철회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 할 예. 정도로 예. 강경한 자세를 보이는 거는 내부 정치에 도움이 되니까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렇게 오래 가기는 또 힘들다. 왜냐면은 재팬 패싱이거든요, 지금. 예.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지금 비핵화가 지금 매우 빠른 속도로 되고 있는데, 일본은 아무런 지금 이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북한은 아예 만나주지도 않고, 미국도 옛날만큼 정보를 안 줘요. 그러면 정보를 얻을 때가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하고 우호적으로 이렇게 있으면 계속 왕따라고 하죠. 패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 밑에서 이제 서로, 한국도 부담스럽고, 일본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8월 이후에는 협상에 좀 들어가서 예. 타협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십니다. 선거가 끝나면은 다시 협상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는 야심차게 치렀던 G20 정상회의 이게 판문점 이벤트로 다 묻혀버렸거든요. 아무도 기억을 못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630 판문점 회담만 예. 깜짝 회동이죠. 회동만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매우 뼈 아픈 대목이고 뭐 일부 언론에서는 아베만 모기장 밖에 있다 지금 모기에 다 뜯기고 있다 예. 지금 일종의 뭐 패싱 왕따 그런 거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인데 그 정도로 약간 불안감들 이런 것들이 좀 팽배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 취한 것을 더 크게 부풀리려 할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비자 이해까지 한 것 같고요. 근데 우리 정부는 지금 오늘도 우리 정부에서 5대 그룹과 협의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만일 일본에서 수입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기술로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걸 방안을 연구한다든가 수입 대체 방안을 생각해 본다든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따로 우리도 그럼 보복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 원하는 거는 확전이에요 지금. 왜냐하면은 이게 주고받으면서 커지면 커질수록 반한 감정은 일본 내에서 커질 테고 그러면 아베 내각에서는 이 호재죠. 근데 우리 한국 정부가 지금 전면에 나서서 일본의 자민당 선거를 도와줄 이유가 별로 없는 없다. 거죠. 지금 없기 예. 때문에 로키라고 하죠. 낮은 톤으로 일단은 지금 그 산자부만 통해서 공식 예. 대응하고 나머지 부처들은 절대 청와대를 포함해서 나머지 부처들은 그러니까 발언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 지금 정리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지금 하지 않고 있거든요. 오늘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한마디도 안 하고 북미 정상회담 정상회동만 북미에서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로키 기조를 지키고 있습니다. 일본의 도발에 우리가 끌려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언젠가는 지금 아는 거예요. 청와대도 알고 정부도 알고 이게 일본이 이렇게 오래 지금 이렇게 지속하는 거는 선거 때문이고 이거 계속 갈 수 없다.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퇴로를 약간 열어주고 그냥 우리가 받아주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현재 다들 경제가 안 좋다고 하는데 여기 확전으로 가게 되면 미중 무역 협상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응할 필요가 없고 지금 유럽 언론도 그렇고 중국 언론도 그렇고 일본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문제로 인해서. 그러니까는 일본이 굉장히 소외될 수도 있고 또 오늘 일본의 유수 신문들이 또 일본 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굉장히 섣부른 조치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기업들이 오히려 그 일본 기업 있죠. 일본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아베가 계속해서 강행하는 게 이렇게 나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죠. 그런 판단도 우리 정부에서 했겠죠. 복합적으로 판단했겠죠. 일단 G20이 주요 메시지가 이렇게 보호무역 안 된다. 우리 자유무역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그런 기조를 일본이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끝나자마자 우리 제재하겠다라고 하면은 전혀 모순되는 얘기를 한 거고 말씀하셨다시피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그 부품 소재 수출하는 기업에서는 삼성전자의 하이닉스에 수출 못하면은 반토막 납니다. 거기는 지금 주가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 기업들 지금. 그래서 일부 네티즌들은 정부에서는 당연히 움직이지 못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일본 자동차 안 사기 운동이라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지금 우리 자동차를 일본에 수출하는 것보다 일본 자동차를 우리한테 가져오는 게 상당히 차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쪽이 가장 뼈 아플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던데 캠페인이라도 벌여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아마 우리 국민의 자존심이 좀 많이 상해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열받을만 하죠.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열받을만 한데 이거는 사견이지만은 저는 굳이 지금 상황에서 또 일본과 감정 싸움을 해서 이것도 네티즌들끼리 또 에스컬레이팅이 있거든요. 여기서 하면은 또 저쪽에 채널2 이런 데서 또 막 공격하고 이러면서 에스컬레이팅이 하면서 감정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은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보기 때문에 양국이 그래서 조금 톤 다운을 할 필요가 있어서 강경 대응 자체는 저는 좀 반대하는 편이지만은 자발적으로 하시겠다면요. 막을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만일 일본 정부에서 비자 면제를 취소한다 이렇게 되면은 좀 심각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건 전쟁입니다. 그건 바로 전쟁이고요. 사실 우리가 일본하고 한국하고 서로 감정이 안 좋지만은 지금 그 방문객이 역대 최대예요. 지금 양국 간 다 역대 최대일 정도로 민간 교류는 계속 되고 있는데 비자라는 거를 딱 막기 시작하면은 우리 민간 교류까지 지금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진짜 문제가 생길 겁니다. 이게 정서적으로 솔직히 얘기하면은 수출 막는 거 이거 국민들한테 와닿지 않잖아요. 근데 비자는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정서적으로 아마 큰 반발이 생길 거라고 보여집니다. 식민지 문제로 사실 고통받은 것은 우리 국민이고 우리가 피해자인데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그 일본 국민들의 반하는 감정을 이용해서 한국에 일부러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강경한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지지율 반짝 상승을 노리고 있다. 그 일본 정부가 상당히 편협하다.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편협한 건 맞는데 솔직히 이해는 갑니다. 이기고 봐야죠.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판문점 와서 일종의 긍정적인 쇼였지만 쇼를 한 것도 자신의 재선 업적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만 이제 주변국들한테 폐를 끼치느냐 도움을 주느냐 그 차이인데 폐를 끼쳐서라도 이기겠다 이득을 얻겠다라는 그거는 옹졸한 건 맞고요. 그릇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상황이 이해는 가죠. 이기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제가 10여 년 전에 일본에서 공부했었는데 그때도 총리가 아베였거든요. 아 그렇군요. 지금도 아베인데 이번에 선거 이기면 또 아베지 않습니까? 친일파시는가요? 지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일파로 정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팩트체크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